투데이 핫경제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급 안정을 위해서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 무와 함께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의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 물량 약 11,000톤을 최대한 방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수출 감소와 환율 방어 등으로 석 달 연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0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28억 7천만 달러로 지난달 말 4,141억 2천만 달러 대비해서 12억 4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만 90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 8위를 유지하다가 올 들어서 홍콩보다 한 단계 하락한 세계 9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은 1분기 5.18대 1, 2분기 10.23대 1, 3분기 12.24대 1, 4분기 10월 말 기준으로 15.48대 1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ED 연준이 2번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선 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WTI는 전날보다 2.02달러, 약 2.5% 오른 배럴당 82.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달 11%가량 하락한 뒤에 전날 지난 8월 28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상 밖이다, 예상 외다 하면 주로 어땠습니까? 주로 예상 밖이라고 하면 안 좋은 쪽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FOMC의 금리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의 여러 코멘트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번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2.2%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세 등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11월 미국 FOMC 결과 분석과 12월 연말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함께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FOMC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전망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올 연말 증시의 최대 이슈로 꼽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11월 정례회의가 예상 밖의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예상하기는 이제 강성, 매파적인 어떤 모습을 띠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예상 밖의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지난 9월 FOMC에 이어서 2번 연속 동결됐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11월 FOMC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은 저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당연히 예상됐다. 예, 예상됐던 발언을 그대로 똑같이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은 거의 99% 예측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5.25에서 5.5고요. 우리는 이제 3.5로 2%포인트 격차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왜 제가 녹음기를 틀어놨다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말이 너무나 뻔했던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현재 이미 시장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긴축적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것도 거의 뭐 100이면 100명 모두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거고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 이것도 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차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것도 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아직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려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경제 강하다. 노동시장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제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불안 남아 있다. 이거 뭐 거의 이제는 외울 정도의 발언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것보다는 그거보다 몇 시간 앞에 있었던 이제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 자, 근데 똑같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말인데 우리는 왜 이것을 비둘기적이라고 해석을 하는가? 똑같은 말인데요. 그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하는데 신경을 쓰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오르고요. 내리면 따라서 내리는. 요것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이라는 게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미국의 시장금리, 미국채금리겠죠. 뭐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볼 텐데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연준의 통화정책인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금리가 튀어 올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게 왜 비둘기파냐? 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준금리는 큰 의미가 없고 딱 보니까 시장금리가 5% 정도 가면 이제는 속수무책이네. 연준도 그냥 두려워하고 있네. 그럼 이제 상단은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시장금리의 상단이 5% 밑에서 움직인다면 뭐야 이거 못 올리는 거잖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아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왜냐하면 올라봤자 5% 이상은 못 올릴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연준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그 말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서 긴축 효과를 봤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비둘기파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저 역시도 뭐 앞으로 더 올릴 거야 말 거야 뭐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에 따라 나뉘지만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11월 FOMC 회의가 아 이제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올리고 싶지도 않고 올릴 여력도 없다. 이걸 확인했던 회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우리가 이제 사실은 1년 동안 내내 많이 다루기도 해서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대로 거의 달달 외울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시장을 안정화하는 발언을 했고 뭐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국채금리 알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뭐 기준금리까지 올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FOMC 이전부터 이제 그 9월 FOMC부터 이제 지금 11월까지 갔었을 그 사이의 과정들을 보면 장기물 금리들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장을 위축시켰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줬고 예를 들면 모기지 금리 같은 거 영향을 주면서 이제 연준 관계자들의 입 혹은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장기 금리가 금융시장을 긴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게 일부 기준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상쇄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언뜻 시장이 계속해서 퍼뜨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고 본 FOMC였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번 FOMC에서 뭐 성명문에서도 그렇고요.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아주 도장을 찍어버린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성명문 같은 경우는 조금의 변화는 기존 성명에서 긴축된 어떤 환경
얘기하면서 신용 부분을 얘기했다면 여기에 이제 금융이라는 네. 단어까지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명문에 이걸 못 박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파월의 입이나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네.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고. 연준은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혹시 이런 말 아시죠? 겉바속촉 아세요? 네. 겉은 바삭바삭한데 네, 속은 네. 촉촉하다. 그러니까 네. 연준이 시장에 내는 경고성 메시지는 동일했잖아요. 네. 긴축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언제든지 다시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기존과 똑같이 네. 매파적인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시장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연준이 중간중간에 나타냈던 자신감. 네. 지금 우리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어. 경제가 뜨겁지만 CPI 즉 물가도 잡히고 있고 네, 네. 고용도 서서히 냉각돼 가고 있어. 이런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들을 피력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 아직 긴축 끝난 거 아니야라고 네. 이제 뭐 좀 까칠하게 굴 수는 있겠지만 속은 이미 촉촉해졌다. 그래서 네, 네. 이번 FOMC 연준에 전 그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겉바속촉이다. 네. 연준의 시각이 이제 뭔가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동안 계속해서 자극해왔던 것들이 공급망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 환경과는 달리 이제 인플레를 잡지 못했던 요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것.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경제는 여전히 뜨겁지만 네, 네. 네, 물가 고용이 연준의 생각대로 점차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들을 피력한 네, 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환호한 것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겉바속촉 평론가님 그래도 한켠에서는 매파적인 동결을 할 거다라는 우려도 일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 밖으로 비둘기파적인 결론이 그냥 완만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된 경제적인 상황 여러 배경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 요인별로 뭐 고용률이다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똑같았는데 그냥 우리가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해석을 그것도 네. 시장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 연준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장 금리인 10년물짜리 장기물 국채 금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튀어 올랐거든요. 뭐 5%에 육박하는. 근데 이것 때문에 동결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늘 말했지만 연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상승률, 세 번째가 고용을 보게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올릴지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물가 같은 경우가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게 국제 유가 때문에 긴장을 네, 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은 뭐 120달러까지 맞아요. 올라간다고 막 걱정을 했잖아요. 네, 기름값이 물가에 주는 영향 거의 30%입니다. 네, 네. 유가 튀면 네. 무조건 물가는 또 못 전쟁이 잡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맞습니다. 한동안 또 이렇게 저기 하는 동안에 네. 이스라엘 또 하마스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다시 불씨가 남아 있는데 연준이 보는 지표는요. 유가가 포함된 헤드라인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근원 물가.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가 빠진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빠진 물가 근원 PC에 네, 지금 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근원 자료 물가 화면에 이제 중에서도 설명이 있네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다. 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유가가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도 오히려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는 저 근원 물가 부분을 보는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연준이 보는 물가는 바스킷이 더 그러니까 품목이 더 많은 네. 이제 소비 지출 물가라는 근원 PCE 물가를 네, 보게 네,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의 핵심은 임대 렌트비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근원 PCE 물가를 끌어올린 게 렌트비였었는데 네. 최근 보면 임대료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저 근원 PCE 물가의 핵심이 서비스 물가인데 네, 네. 서비스 물가는 만에 하나 고용 노동 시장이 조금만이라도 꺾이면은 이거 먼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물가 부분도 이미 뭐 3.7까지 왔고 근원 PC는 헤드라인 PC 즉 유가가 포함된 물가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네. 그렇다면 연준은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네. 두 번째 경제 성장률 이게 좀 문제인데 네, 네. 저도 이번에 나온 경제 성장률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성장률이 네. 이번 연율 기준입니다. 미국은 네, 네. 3분기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4.9%. 와.
네. 저게 좀 역설적인데 물론 연율이라는 그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걸 거의 시장에선 꼭지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네. 아마 4분기 때는 1%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연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기에 4.9가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 더 좋으니까 금리 뭐 더 올리겠나라는 생각보다 시장은 할 만큼 했다. 네, 이렇게 네. 4.9까지 갔으면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잔잔하겠지. 네, 그럼 이제 네. 금리 인상도 필요가 없어지게 네, 네.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표가 고용인데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ADP 민간 고용도 잘 나왔고 덜 나위가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들은 꽤 많이 다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취업이 되는 부분들은 임금도 낮는 저임금 부분에 소위 말한 안 좋은 일자리들에서 많은 구인구직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일정의 기업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라든가 혹은 잡을 갖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시간 문제지 10월 지표든 11월 지표에는 이렇게 미국이 고용이 좋은 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좋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도 꼭지를 치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한 번만이라도 나쁘게 나온다면 네. 금리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이 아주 강하다, 경제 활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걸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말했기 때문인데 뭐 실제 다음 달이라든가 고용이 한 번이라도 꺾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는 못 오르고 못 올리고 아예 네. 금리 인하가 네.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시장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렇게 좀 바꿔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3분기까지만 해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긴축이 종료된다고 한다면 이제 과연 언제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까로 많은 분들의 시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월 달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도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경제가 과열 국면을 벗어나면서 내리막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사실상은 끝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혹시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주목해서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언제쯤 뭐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금리에 이렇게 네. 목을 매는지 네. 뭐 얘기할 때마다 하지만 어쨌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뭐 나비 효과를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전망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돌발 변수도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진 게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는 관점을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최근 상황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일단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걱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면 뜨겁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나 고용은 전반적으로 냉각돼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마지막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이 위축됐다라는 건 이거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뭐 가계와 기업 쪽의 차입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세 가지 포인트를 봤었을 때 이번 연준 FOMC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다 들어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연준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내리는 피봇에 대한 어떤 선결 조건들은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결국에는 경제는 더 식어야 되고 뭐 일종의 둔화 신호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늘 보는 소비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이 좀 더 냉각이 돼야 되는데 기준을 네. 따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늘 밤에 미국 고용 최신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비농업 부문 고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지표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은 것도 추세적으로 10만 명대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실업률도 지금 전망치는 3.8%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서 4%대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신호. 그리고 CPI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도 지금 3%대 헤드라인 CPI가 이제 3% 후반인데 네. 목표치에 더 가깝게
뭐 3% 초반이나 2%대를 만약에 찍는다. 혹은 그런 CP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신호들이 잡히면은 연준도 이제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마 조건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연준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 시작 이거는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네.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도 약간의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어떤 정책 실기에 대한 어떤 지적도 계속해서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연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은 확실하게 물가를 잡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파월도 갖고 있다라고 네.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 화면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 우세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부분들. 네. 지금 이거는 네, 그렇죠. 내년 금리에 대한 전망 내년 말씀. 금리에 네, 대해서. 예. 이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네. 패드워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종료가 끝났다라는 데 끝났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여러 시장은 이제 항상 앞서가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쉽게 예단을 못할 거라고 네. 보는 거는 연준이 확실한 어떤 피봇을 하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확실히 성결이 돼야 되고 또 하나 과거에서 이제 실패했던 물가 관리에 실패했던 여러 사례들 뭐 저희가 이제 그 과거 아주 무능력했던 연준 의장 뭐 아서번스라고 했던 그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물가를 어정쩡하게 금리 인상을 어정쩡하게 했다가 나중에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네. 그 뒤에 등장했던 이제 폴 볼커 의장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려버려서 이제 네. 물가를 잡았지만 굉장히 이제 실물 경기가 냉각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과거에 안 좋았던 패턴들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한 지표가 잡히지 않는 이상 신중하게 피봇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돌발 변수도 아직 있다라는 거. 네. 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이거는 뭐 전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아직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네. 봅니다. 피봇이라는 것은 농구 같은 거 할 때 한 발을 짚고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돌았다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런 거죠. 뭐 이게 아예 방향을 네, 바꿀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뭐 이런 부분 원점으로 다시 오는 이런 걸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국 금리,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촉을 세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늘 연준의 금리 동향에 대해서 촉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미국의 연준이 두 차례 연속해서 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우리 한국은행의 셈법도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도 긴축 기조 유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언급한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는 금통위가 이제 11월 30일 한 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뭐 미국이 이렇게 동결했고 뭐 다른 외적인 큰 변화가 없으면 우리 한국은행도 동결한다. 맞습니까? 네, 올해는 일단 동결로 마감을 할 것으로 저도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한국은행이 좀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앵커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네. 힘이라든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하나가 있다. 네. 금리를 지금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올려야 될 걸 안 올려서 가계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1900조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빚을 냈던 가구들은 원리금 부담에 네. 또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해. 이거 뭐 어쩌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모두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처지고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역할과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유가 아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올리냐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같이 움직여주는 것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한 2달간의 모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다 쳐도 네. 시장금리는 미국을 바라보고 예. 튀어 올라 버리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답답할까요? 네. 자신이 통화 정책의 주인공인데 자신의 결정은 안 보고 시장 금리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한국은행이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뭐 오늘도 지금 상당 부분 10년물 금리가 네.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시장은 뭐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어에 네. 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굳이 나홀로 세계에서 나홀로 이거를 역행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네. 뭐 동결로 이어갈 것으로 올해는 보고는 있으나 네. 그러나 뭐 조금 이따 우리가 또 국제 유가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근원 물가보다는 헤드라인 물가에도 주목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유가가 튀어오른다거나 네. 또 안 올리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이런 걸 이런 거 지금- 공공요금은 이제 선거까지 계속 눌러놓을 테니까 네. 저는 내년에 이제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 칠 때 우리가 오히려 금리 네.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총선 중- 이후에 네, 더 주목해서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올해는 그냥 동결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예. 네,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고 벗어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다시 불안한 물가, 고물가 시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내리기도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5명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만약에 크게 뛰게 된다면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겠는데요. 물가가 기존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물가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딜레마 당연히 좀 전에 정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한국은행 당연히 고려하고 있겠죠. 그렇죠. 딜레마를 사실 본질적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경제 구조라는 게 대외 의존도도 높고 이미 많이 쌓일 대로 쌓여져 있는 가계 부채라는 부담을 안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 거기에 더 하나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도 계속해서 네. 일정 부분까지 커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네.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도 될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그나마 네. 다행인 건데 지금 상황은 잡혀가고 있던 물가가 또 다시 요즘 들어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8%, 3개월 연속 상승폭 자체는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3분기 때 유가가 확 튀었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이제 우리 헤드라인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연말 계속 봐야 되겠지만 유가 부분이 조금 이제 잠재를 이렇게 좀 식고 거기에 이제 물가가 다시 한번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저 3.8%까지 올랐던 게 다시 좀 수그러들어야 네. 한은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여유를 좀 갖게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근데 일단 지금 4분기 들어서는 유가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오르다가 조금 네. 이제 다시 지금 수그러들었죠. 예. 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달러대 초반까지는 일단 그 선상에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던 게 이제 잡혀가는지 그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이 마련이 돼야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고 이 딜레마에서 네. 벗어나진 못하겠지만 조금 네. 그 리스크 자체에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모든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집계해서 최악의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한국은행은 사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경기냐 혹은 물가냐라고 봤었을 때 한국은행의 근본적인 제일 목표는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정말 물가가 뭐 유가라든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뭐 금리 인상을 결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더 크게 다가올 텐데요.
물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고강도 긴축으로 안정화돼 가던 물가가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요축 압력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은 약화가 됐지만 공급 측면의 압력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발생하면서 물가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까지 내려가는 시기가 다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물가가 이렇게 확 한국은행이 목표를 제시하고 했던 것만큼 금방금방 안 잡히는 요인들 워낙 많겠지만 대표적 요인들 어떻습니까? 그게 물가 상승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통 물가 상승을 많이 표현할 때 산불에 많이 비유를 네. 하거든요. 혹시 군대 이렇게 있을 때 좀 산불 끌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삽도 들고 뭐 그때가 출동을 하잖아요. 네네 많이 했죠. 안 네. 꺼집니다. 이게 예, 다 산불을 잡았다 하더라도 네, 날로 가던데요, 불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네, 또 산불을 일으키고 산불을 일으켜서 산불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물가 상승이 딱 그렇게 산불과 많이 비슷합니다. 즉 네. 잡았다 생각하면 그 불씨가 딴 데 숨어 있어가지고 또 불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나 싶다가 다시 3%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게 마치 산불의 불씨처럼 돌아가면서 항목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네, 있는데 네.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표 네. 농축수산물에서 갑자기 그렇죠. 랠리가 나오면서 네, 네. 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이상기후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농산물 우리가 물가 봤듯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상기후가 가장 커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에 네. 거의 100%를 느꼈을 네, 거고요. 네. 뭐 금사과 공시군 그룹 배 했으니까요. 보면은 뭐 한 70% 60% 이제 예, 올렸던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물가들을 잡았네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전체 물가를 네.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원유 가격. 이때 원유는 이제 기름 말고 우유의 원유. 네, 네. 이것도 누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 연동제와 함께 원유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스크림, 빵, 뭐 이 우유랑 관련된 애들도 또 뒤따라서 네. 바로바로 또 올리고요. 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국도 이걸 확 누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앞서서 이게 산불 불씨잖아요. 네. 지금 가장 큰 불씨 하나가 있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우리의 생각만큼 기름값이 안 올라서 그런데 이건 초긴장 상태죠. 네, 네. 하나만 건드리면은 그렇죠. 이게 날아가면 예. 그냥 물가를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네. 한국은행도 뭐 제가 금리 동결이라고 했지만 이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있고 촉각을 네.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사이드에서도 물가 안정 대책들 이런 부분들 마련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추경호 부총리도 각 부처가 물가 안정에 뭐 최우선 다해야 된다. 뭐 네. 전 부처의 대비 뭐 특별 대응 체계도 가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배추, 무 네.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도 하고요. 기초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렸지만 지금 저 요금도 가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네. 뭐 저런 거에 대한 이제 혜택들도 당국이 주고는 있는데 결국에 최종 마무리는 유가 쪽에서 확실한 좀 신호가 나와야 네. 비로소 물가 상승의 랠리가 네. 물가 상승이라는 산불이 완전히 꺼지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어렵죠. 이스라엘 네. 하마스가 뭐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역시 물가 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촉을 세우고 봐야 되는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리는 이렇게 금융시장, 물가뿐만 아니라 또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가 수출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시에 플러스로 전환해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 지난해 2월 달 이후에 2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수출 부진이 경기 반등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도 바닥을 치고 이제 계속 상승할지 어떨지 송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승해야죠. 네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이게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성장 자체는 벗어났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수 권투로 따지면 그러기 상태였다가 네,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10월 수출 최신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5.1% 증가한 걸로 나왔고 1년 동안 내내 수출이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까지 5달 연속 흑자였거든요. 근데 흑자가 아니었던 게 네. 사실 수익 감소폭이 더 커서 아하. 사실 불황의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도 조금 늘었고 무역 수지도 흑자가 동시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보고 관건은 우리 수출이 완연하게 회복됐다라는 신호는 네. 반도체 그리고 중국 수출 이 네. 두 가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실 여전히 마이너스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마이너스 폭을 감소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지난달 같은 경우 3% 줄였는데요. 작년 생각해 보시면 뭐 20-30% 그렇게 그렇죠. 매달 그렇게 꺾여 왔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일단 벗어났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력으로 삼는 메모리 네. 그 중에서도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네. 반등 뭐 15% 반등을 하면서 네, D램 네. 가격이 뭐 1.5달러까지 반등을 했다. 이게 네. 사실 거의 2년여 만에 하락세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한숨을 돌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 1.5달러 수준도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튀어 올랐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점차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대중국 수출 부분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적자 상태입니다. 네. 뭐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대중국 수출액 자체의 절대적인 규모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네, 네. 100억 달러를 일단은 넘어서면서 조금씩 늘어날 여지들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 전반적인 거는 다 기저효과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아까 우리 정평론가님께서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네.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국제유가가 흔들리면 또 이게 흔들릴 여지가 네,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사실 환율도 자극을 받지 받아요. 그러면 수입물가 비싸지죠. 네, 네. 그럼 또 수입물가 우리 대부분 뭐 이렇게 소재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죠. 이제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제유가 흔들려 버리면 환율도 흔들려 버리고 그럼 네. 우리 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얼음판은 걷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리가 금융시장 그리고 물가 또 실물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따져보고 촉을 세울 것도 많은데 아까 농담했듯이 미국 국채 금리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일 경제권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국채 대란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금융시장까지 들썩이는 가운데서 최근 국채 수익률 급등 사태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재무부가 연말연시에 국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재무부는 분기 리펀딩으로 불리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OMC와 국채 발행 계획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치른 11월과 12월 연말 과연 국내 금융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웃돌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1일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소폭 늘리는 한편 장기물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상황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5%에 육박하다가 제가 네네. 직전에 지금 보니까 4.6%에서 10년물 금리가 움직이고 예, 있더라고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네. 적어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4.5 밑으로는 떨어져 줘야 네네. 이제 좀 요동쳤던 국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레드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우리가 11월 FOMC 회의 이야기를 했지만 미 국채 시장과 국채 금리는 이보다 한 몇 시간 앞에 있었던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 더 주목을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네. 4분기에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그리고 발행을 했을 때 단기물 위주인가 장기물 위주인가, 네, 이 네. 두 개가 포인트였습니다. 가령 예상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네. 더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고요.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단기물과 장기물 중에서도 네. 오히려 장기물을 많이 발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미국도 장기물 위주로 자금을 땡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텀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기간 프리가 올라가면서 또 금리를 올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네. 두 가지 측면 모두 일단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3분기에는 1조 달러 이상 발행을 했었고 시장에서도 8천억 달러는 넘기면 안 돼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700억 달러 수준에서 큰 이제 폭의 발행이 됐었고 네. 더 주목을 했던 것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한 1,1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대환 만기가 도래요. 이제 저게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채권을 발행했을 때 만기가 되면 네. 새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죠. 막아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막는 저기 7, 8, 9일은 그 1,000억 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을 때 어떤 물로 장기물로 막을까 단기물로 네. 막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포인트는 저 10년물이었습니다. 네. 당초에 10년물이 거의 한 45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10년물은 덜 발행했죠 예상보다. 네. 하고 단기물인 3년물을 좀 더 많이 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 시장은 뭐 단기물로 네. 처리가 가능하구나. 어허. 이게 지금 어필을 하면서 네. 그날 국채 금리가 뭐 크게 떨어졌었고요. 네. 4.8, 4.7 후반. 지금은 아예 또 4.6%대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아마 국채 금리가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은 한숨은 돌린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4.5%까지는 더 밑으로 네, 10년 분위기가 떨어져 줘야 크게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네. 미국 재무부도 이제 예산 적자를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분기를 더 리펀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은데 네. 한 번만 더 입찰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재무부가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큰 차원이 있는 거고 그 최근에 미 국채가 시장에서 이제 입찰 넣었을 때 수요가 생각보다 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 부진을 겪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도 네. 있는 건데 2023년도 회계 기준 그 연방 정부 그 적자 수준이 1조 7천억 달러. 네.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3천억 달러나 더 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서 뭐 빚도 갚고 뭐 예산도 쓰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악순환적인 구조를 우려했던 건데 일단은 재무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고 전체 발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 수요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찰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가지고 이런 시장의 어떤 현황들을 보면서 재무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일단은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덜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월에 국채 금리가 워낙 크게 조정을 이제 자극을 받아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올랐던 것만큼은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10년물 5% 이제 찍었다가 내려와서 지금 4.6%까지 갔지만 9월 말 10월 초 그때 10년물 금리가 4.5, 4.4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수준까지는 아마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이제 이하까지도 사실은 더 구조적으로 떨어져야지 시장 부담이 한층 더 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평론가님, 그 파월 의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또 발언을 하면서 아직 금리나 시점은 아니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11월과 12월 연말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1월과 12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결정하는 투자 지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앞서 4.5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좀 급격하게 얼마나 뚫고 떨어질까요, 대략? 뭐 저는 4.3까지도 4.3 뭐 까지. 연내에는 네.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네, 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10년물 금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올릴지 말지도 반영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지 말지도 반영하고 있고요. 누가 사냐 이렇게도 여러 가지가 메커니즘이 있는데 저는 이미 올릴 가능성, 기준금리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아마 시장도 이걸 바라보고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용과 경제도 곧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설적으로 오히려 금리는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 금리도 떨어지고 이와 네네. 함께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혜택은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금리가 5%면은 누가 주식합니까? 네, 네. 뭐 예금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는 반사이익으로 힘들었던 10월을 11월, 12월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이고 네네. 여러분들은 10년물 금리가 4.5%를 뚫고 떨어지는지 이것만 늘 확인하시고 주식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네. 진짜 벌써 11월 초고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2달 동안 뭐 증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되니까 연말 장세에 대해서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FOMC도 그렇고 전후를 해서 연말 증시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하나둘씩 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의할 거는 이게 반등장이지 상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전히 실물 경제의 암초가 너무 많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 뭐 주택 시장에 대한 문제, 뭐 우리는 뭐 가계부채, 이에 따른 실질 소비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 기업들이 고금리 여파로 계속해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지금 벗어 던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네. 보는 거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도주들이 다 부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네,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몰한다고 하니까 네, 빈대 관련주들이 나오고, 네. 네. 김포 서울 이전 카드 때문에 뭐 김포 관련주, 네, 네. 뭐 올 상반기에도 뭐 별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렇죠. 6호 기한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테마주들의 특성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순환매 형태로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고, 네, 그 네. 끝에 결말은 좋은 적이 별로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투자하신다면 종목을 압축하고 네.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는 투자만 하시고 현금 비중도 좀 늘려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라.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FOMC 금리 결정이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또 금융시장 전망까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일주일 사이에 1조 원이나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파산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 가계부채 위기, 현주소와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